헌법에 규정된 납세 의무. 그런데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의 집을 드시면 어떡해요? 지금 우선 10원 하나 이건 내 집이 내 집을. 정말 도둑맞는 느낌이죠. 정말 이제 화나고 열받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리인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도둑인 거죠. 악덕 체납자들이 늘어나면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못 걷는 거겠죠. 어떻게 법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빠져나가잖아요. 세금 안 내시는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온갖 위법을 저지르는 악덕 체납자들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말이 감치되듯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여권을 회수를 하는 방법이고 여권 자체 발급을 제한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제재하고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지난 6월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해외 도피 생활 21년만 세간의 관심은 정 전 회장이 체납한 수천억 원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에 쏠렸습니다. 해외 도피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회장. 증여세를 포함해 무려 2,2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실시된 이래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남 보근 씨와 사남 한근 씨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정 씨 일가의 체납액은 3천억 원이 넘는데요. 정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자들에게 세금을 받아내야 하지만 이들이 상속받기를 포기하면 세금을 낼 의무도 사라집니다.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이제 포괄해서 그렇게 이제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인들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채무와 그 상속 재산을 비교해서 채무가 더 크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상속을 포기하고 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 씨 일가가 해외에 은닉하거나 차명으로 가진 재산이 있는지 추적 중입니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또 어디에 쓰이는지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로 갈립니다.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똑같은 한 주머니에서 세금은 나가지만 거두어들이는 기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면, 즉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면 이것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징수하면 그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즉 소득과 소비와 관련된 세목이 주로 국세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과 관련된 그러한 세원이 주로 지방세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내야 하는 세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의 위력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체감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모든 게 사실 세금 때문이거든요. 이 도로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값싸게 뭐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세금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못 하죠. 세금을 안 내는 건 남의 물건을 공짜로 쓰는 것.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조 원대로 엄청납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도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누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위는 104억 6,3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35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국세 31억 원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세도 8억 8천만 원을 체납. 서울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 1,021억 원도 미납된 상태. 그런데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추징금 집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에 대한 추징금 완수를 이유로 부인의 재산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낼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산이고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실은 다들 믿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사실은 전두환 씨 것이요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부분도 쉽지는 않겠죠. 수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거세게 항의부터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의 집을 드시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징수법 26조에 따라가지고 수색을 집행하러 왔다고. 오늘 저희가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을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제가 이쁜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서 얘기를 하셔야 언제까지 낸다고요. 지금 거기서 10만 원을 받고 내지 뭘 경찰 불러. 찾았어요. 아니 경찰 부르겠습니다. 뻔뻔하게 버티던 체납자는 경찰을 부른다는 얘기에 꽁꽁 숨겨둔 수표 3억 원을 꺼내놓습니다. 또 다른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집. 국세청에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주방 수납장을 열자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가 눈에 띄는데요.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돈다발, 도대체 얼마나 숨겨둔 걸까요? 손으로 일일이 세기도 어려워 개수기까지 동원했는데요. 무려 5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저기 파손하고 들어갑니다. 빨리 여세요.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경고하자 마지못해 문을 연 체납자도 있습니다. 급하게 숨긴 듯 인형 밑에서 돈다발이 든 가방이 발견됩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위장 이혼까지 하고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숨긴 겁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 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나 노무 등 가족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 이곳에 골드바와 현금을 숨겨놓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상습 고액 체납자들. 대다수가 빼돌린 돈으로 외제차를 타고 명품 보석을 걸치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재산은닉 수법은 크게 세 가지라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방법은 인출기에 가서 5만 원짜리를 뽑아가지고 은행에 자기 사금고에 넣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괴를 삽니다. 골드바를 사가지고 또다시 자기 집에 넣어놓으면 세무공무원이 와서 뒤질 수도 있으니 은행에 그 대여금고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르게 감춰놓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재산이지만 타인의 명의로
이렇게 위장해서 등기를나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 탐문조사나 잠복, 미행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알아내고 있는데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금 징수 실적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따져보면 고작 1.3%로 여전히 저조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출국 금지 대상에도 올라가는데요. 2015년 3,500여 명에 불과했던 출국 금지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현행 고액 체납자 제재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이제 근데 그 관련해서 맨 처음에 그 제도 도입될 때는 일종의 좀 창피를 주자, 세금 안 낸 것을. 근데 이제 지금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죠. 이거 공개한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창피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지 말고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해야 된다. 그 명단 공개가 창피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건 명단을 공개하는 게 저는 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세금을 나보다 더 많이 안 냈네? 약간 자랑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지자체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의 활약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추징하는 게 이들의 임무.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체납지방세 징수전담 조직으로 출범 이후 17년 동안 총 7천여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체납기동반과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광역체납기동반의 경우 지난 7개월간 130억 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소액 체납자를 담당하는 체납관리단은 출범 3개월 만에 254억 원의 체납세금을 거두는 성과를 냈습니다. 광역체납기동단이 있고 이게 작년 12월 22일 날 고액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군이 힘을 합쳐서 76명을 이제 체납기동단으로 발대해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낼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1,300명 정도 체납관리단을 모집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면 일단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강제 집행이 지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영장 같은 거 갖고 오셨나요?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나가라, 나가. 취해서 안 받아놓고요. 왜 나가고 그래요? 고액 체납자는 본인들이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일단은 문 잘 안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 개방한다 그러면 열어주는데 열어주는 사이에 집안에 있던 현금 어딘가 감추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은 돈이 없다 못 내겠다 일단 항의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택 수색을 하면은 남의 물건 왜 뒤지냐 이렇게 항의하고 심지어는 욕설하는 분도 있고 명품 가방 압류하면은 이 가방 찢어버리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체납 징수반의 수색 작업을 재촉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조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그러면 잠시만 저희 빨리 하고 있잖아요. 확인도 하고 사인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빨리 못 가버린다고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체납자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현장에서 봉변과 순환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체납자들이 감춰놓은 돈이나 고가품들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이한 사례는 이제 현관문을 열면서 어린 자녀가 나왔는데 자녀 바지 속에 현금 4천만 원이 들어있은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장 항아리 속에
그 비닐 속에 넣어가지고 현금 3억 5천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롱을 이제 소형 공고가 있었는데 소형 공고 속에 1억이 들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고액 체납자에게 압류한 물품을 공개 매각하는 행사도 열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보석과 시계, 명품 가방과 고급 자동차 등 490여 점을 공매했습니다. 당연히 공매 수익금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됩니다. 일단 저희가 압류를 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재산을 은닉한 분들을 저희가 찾아냅니다. 찾아내면은 그 압류된 물품은 감정 평가를 거쳐가지고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매를 합니다. 근데 올해도 한 3,000명 참가해서 그 명품 이제 차량이 있었어요. 그게 7,700에 낙찰됐고 490점 지금 공매해서 3억 2천 체납액에 충당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의 활동을 뒤따라가 봤는데요. 지방세 소액 체납자들의 집을 찾아가 체납 상황을 알리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공지해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합니다. 맞으세요? 선생님, 아이고, 본인 되시나요? 네, 저희 성남시청 세금관리과에서요. 이제 납부 방법이 예전에 고지서로만 납부를 했잖아요. 네. 계십니까? 지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돕는 것도 이들의 역할입니다. 이 어르신은 몇 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120여만 원의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기들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체납실태조사반의 도움으로 억울한 상황을 관계기관에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 과태료가 과다하게 많고 해서 선생님 몸이 불편하시고 허리도 2번 수술을 하시고 했어서 또 지금 생업에 또 뭐 어떤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먼저 어떻게 공공 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육하원칙에서 저희가 보고를 할 거예요. 올해 3월 활동을 시작한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은 지난달까지 24억 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일정한 생활비를 지출하려면은 들어오는 월급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세금이 체납액이 많게 되면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라든가 각종 도로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세금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그 납세자에 대한 납세 의식, 이 전환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악덕 고위세금 체납자들은 잘못하면 한 달간 유치장에 갇힐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정부는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체납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엔 출국 금지 조처를 할 수 없는데요. 앞으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여권이 없는 상태라도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재산을 친인척에게 숨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본인 금융거래 조회만 가능하지만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일단 큰 그 시그널은 주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감치 제도라는 것은 말이 감치되듯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 휴대폰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세금을 재단을 숨기거나 차명을 관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한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입법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악덕 세금 체납자 대응책과 관련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는데요. 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제도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치명령 요건은 첫 번째 한 4가지 요건이 되는데요.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그다음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그 체납 금액이 국세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그다음에 지방세의 경우에는 한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했을 때 체납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조세 불복 절차를 밟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해 이긴 납세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은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제 과세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는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해석을 바꿔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밖에 어떤 무리하게 과세를 한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가 무리하게 과세를 하거나 돌려줄 것을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개인한테 납세자한테 추가적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도 상당하고 또 그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가산금까지 환급 가산금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과세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사회. 무엇보다 세금을 각자 형편에 맞춰 고루 분담하고 있고 내가 낸 세금이 공동체 발전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겠죠. 조금 아까운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임새가 잘 쓰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엉뚱한 대로 많이 새고 있고 좀 필요치 않은 곳에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어렵게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이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알 권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공생하는 국민과 정부가 같이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자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악의 납세자들이 아예 대놓고 탈세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신체 자유의 억압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주저하고 있는데 세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조세 정의를 위해서라도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탈세를 하는 자의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조세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기업,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납부하면서 어떤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